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임현국입니다. 오늘 강의를 드릴 내용은 2부의 치매 이해, 3장 치매의 종류와 증상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의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초록이 치매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초록이 치매의 각 원인별 감별점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초록이 치매의 원인별 치료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록이 치매라고 하시게 되면은 조금 그 개념도 생소하시고 많이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별 검사 사업이라든지 이제 중앙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초록이 치매 환자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의 저하와 더불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지 저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진압력이라든지 등등의 인지 장애와 더불어서 기능의 장애가 꼭 동반돼야지 저희들이 이제 치매라고 이제 알려드릴 수 있죠. 그런 이제 퇴행성 만성 뇌질환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초록이 치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이전에서 치매가 발병할 때 우리가 흔히 초록이 치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생할 때 그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래 네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그 생산 가능 연령대에 있어서 이제 경력이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치매에 비해서 굉장히 경과가 좋지 않고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이 보호자의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부양 부담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기는 고령자 치매에 비해서 초록의 치매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 또 미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뭐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를 가더라도 가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더 많게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를 적절히 이제 훈련받은 인력들도 많지 않아서 이 초록이 치매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양 대책에 대한 실정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만나고 지금 현재도 치료하고 있는 그 초록이 치매 환자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록이 치매가 얼마나 우리가 흔하고 그런 병인지 이제 역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계상 최근 5년 동안 20%가량 증가하게 됐고요. 이것은 영향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치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제 증가하고, 선별검진이라든지 정밀검진 사업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증가하게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의 치매의 3분의 2가량은 55세 이상에서 이제 발병을 하고 있고요. 평균 생존 기간은 한 6년 정도 돼서 보통 이제 고령자 치매에 비해서 조금 생존 기간 또한 좀 낮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록이 치매의 진단 분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초록이 치매와 우리 이제 노년기 치매의 이제 비교를 나오게 됐죠.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는 노년기 치매의 제일 흔한 원인이 이제 70%, 여기는 62%라고 나왔습니다만 70% 정도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고, 그 다음에 20%가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치매가 기타 치매들이 이제 있는 반면에 초록의 치매는 옆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치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라든지 전두축두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퇴행성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혈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수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이 치매 환자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초록이 치매가 특히나 다른 질환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두축두 치매가 굉장히 또 흔한 우리가 이제 이 초록이 치매의 하나인데 이분들은 기억력 장애를 이제 호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행동이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행동이 굉장히 과잉 행동을 보인다든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는 굉장히 무기력하든지 무감동증에 빠지는지 해가지고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양극성 장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조울병 같은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50대 중반 정도에 나타나거나 하게 되면은 흔히 처음에 이분을 치매로 의심하지가 아니하고 예를 들면은 조울병으로 의심해가지고 엉뚱한 진단을 내린다든지. 근데 이 양상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그 치료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이루어지는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라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가용되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라든지 부양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손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신경학적 평가 등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이 초록이 치매의 진단에 있어서는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오마커 진단, 즉 이제 뇌영상 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혈액이라든지 체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에 우리가 이제 클루를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이 치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알츠하이머도 있고 전두축두도 있고 뭐 여러 혈관성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외에 다른 이러한 초록이 치매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진단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선망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뭐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나 저산소성 뇌증 손상이라든지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매독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원인 아까 말씀드렸죠. 조울병이라든지 우울병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이제 굉장히 또 관계도 되고 또 이제 그 대사성 원인의 이제 독성 물질을 드시거나 예를 들면 수은, 비소 이런 거는 뭐 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는 뭐 이제 그 일산화탄소 중독, 즉 뭐 연탄가스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저하증, 그 다음에 뭐 전신 질환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이는 초록이 치매의 양상과 굉장히 감별을 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병력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 이제 보호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가끔 보시는 보호자하고는 좀 다르게 흔히 보시고 환자의 양상에 대해서 잘 아는 보호자의 굉장히 그 자세한 병력 청취가 굉장히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증상의 시작의 시기가 언제인가, 뭐 진행 양상이 어떠한가, 인지 손상의 패턴이 어떠한가, 의식 수준 변화가 있는가, 또는 과거력상 확인되는 신경학적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가 등등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초록이 치매를 잘 감별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들이 초록이 치매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진단을 하거나 이 사람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환자의 모습에 대한 프레임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전두측두 치매 같은 것을 이제 진단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50대 중반 이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행동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두축두 치매를 의심한다. 또한 뭐 또 전두축두 치매 중에서
여러 가지 아형이 있는데 또 말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치매도 있어요. 말이 이제 어눌해진다든지 이름 대기가 이상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전두축도 치매 같은 것도 감별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굉장히 이제 그 처음에는 인지기능 장애를 주소로 호소하지만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서는 인지장애뿐만 아니라든지 사회적 관계 같은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현병 같은 거로 오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환자가 보이는 거에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마커 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지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종합신경심리검사 검사집에서 이제 한국판 세라드 신경심리검사집이나 아니면 서울신경심리평가 SNSB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신경심리검사 배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억력, 이름대기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 다양형에서 인지손상 패턴의 평가가 가능하고 이것들 자체가 55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우리가 정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단에 우리가 이제 그를 이제 가늠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더 젊은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정상 기준 자체가 조금 없어서 또 진단의 어려움이 신경심리 검사만 가지고는 진단의 어려움도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MMS나 뭐 세라드나 SNSB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의존한다기보다는 환자의 그 자세한 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MSE 같은 경우는 학력, 연령 그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라든지 선별 검사를 가지고 이분이 무슨 이제 이상이 있다고 섣부르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인지평가에는 전두엽 검사의 예시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언어 유창성, 유사성, 속담 이해, 인지적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초록이 환자 평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진다든지 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세한 신경학적 검사를 잘 봐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독성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보다 더 많이 관련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제 이 초록이 치매라든지 전두축도 치매 이런 것들에는 뭐 이제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뭐 TDP43, 퓨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파시뉴클레인 이런 좀 약간 희한한 독성 단백질들이 관련이 되면서 그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별을 하는 것이 좋고 여기서 보시면 것처럼 병의 초반부터 동반되는 신경학적인 이상 증상이나 환시, 실금, 보행장애, 간질 등의 증상, 또 예를 들면 무동증, 경축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초록이 치매를 많이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이소체 치매 같은 이제 우리가 섹션에서도 잘 들으셨겠지만 파킨슨 증상이 동반이 되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나 뇌종양 병변에 있어서 이제 피질 척수로 인한 그 침범과 같은 상위 운동 신경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종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는 정상압 수두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행장애라든지 관략근의 실금이라든지 인지장애 이게 세 가지 이제 동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흔히 인지 장애를 보이는 양상이 있어서 간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실적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현재까지는 큰 간별 진단의 포인트를 잡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열 검사라든지 등등 이제 뭐 갑상선, 신장, 간 기능, 뭐 매독 혈청 등등등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드시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별해야 될 전신 질환을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대로 간별을 잘 하게 되면 이분들의 치료가 또 굉장히 잘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이런 실험 실적 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서 진단의 간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뇌영상 검사 같은 것이 이제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받는 검사이기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MRI 검사라든지 뭐 페트라든지 스펙트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는 잘 감별이 안 되던 증상들이 뇌에 그 예를 들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의 침착 양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감별 진단에 굉장히 도움을 얻게 돼서 이러한 뇌영상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 초록이 치매의 감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초록의 치매의 원인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특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공간 지각 능력의 손상이 보다 좀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고 또 이제 두정엽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침착이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 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족성 알츠하이머병 치매라고 해서 초록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20% 정도를 차지하게 돼 있고 전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염색체 우성으로 전달되게 되는 프리시넬린 진이라 그래요. PSN 진 1, 2, APP 유전자 같은 것들이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더 잘 만들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령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제대로 제거가 좀 안 돼 가지고 생기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령에 생기는 우리가 이제 스포라딕 알츠하이머병 또는 비가족성 알츠하이머병 치매보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경련이나 아니면 보행장애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요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도 치료를 하고 있는 38살 환자의 알츠하이머병 이 케이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여러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예를 들면 대학원까지 이제 졸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기능도 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기억력이 잘 안 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그 기능이 단절이 되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수도 없어지고 잘 지내시던 분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보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뭐 이분이 38살이기 때문에 설마 치매가 있으리랴 하고 그 생각을 못 하고서 있다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조현병, 우리가 정신분열병이라고 현재는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뀐 조현병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병원에 사실은 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정신과 선생님들도 이게 이제 보통 보는 조현병 환자의 양상하고는 많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이제 제가 이제 그 맡아서 치료를 하게 됐고 당시에 이제 보이던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되고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를 보고 있는 플로르베타벤 페트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페트를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머리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보통의 그냥 고령자 알츠하이머병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 차 있지만 여기서 보이는 선조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기저핵 부분에 선조체라는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유전자 변형에서 오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다운 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알츠하이머병 그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 양상이 이것과 되게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알츠하이머병의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물 치료의 반응이 잘 안 듣고 더군다나 이제 점점 이제 신경학적인 이상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련이라든지 보행장애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두드러지고 있어서 굉장히 부모님 또는 이제 여러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사실은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생겼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후방 피질 변이형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이제 초록이 치매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두정엽이라든지 기능 저하가 두드러지고 이제 시각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기고 있고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이제 다 많이 우리가 이제 그 초록이 치매에서 보이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에서 또 잘 배우시겠지만 다발성 경색 치매라 그래서 큰 혈관이 이제 막히는 경우, 그 다음에 소혈관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따라서 임상 양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다발성 경색 치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계단식으로 이제 인지가 나빠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소혈관 질환성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하고 이제 양상이 되게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전략적 단연경색 치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시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앵귤라 자이로스 이게 같은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지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염색체 우성 뇌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뇌졸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특가 아니지만 하여튼 상염색체 우성 뇌동맥 질환 카다실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뇌졸중이 발생하고 백질병변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병도 있고요. 편두통이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발생 연령이 한 30대 정도 되고 카다시 환자 중 20에서 40% 정도의 편두통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과성 허영 발작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정신이 어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카다시 환자 중에서 60에서 85% 정도에 발생을 하고 있고 평균 발생 연령이 약 49세여서 여러 가지 어지럽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꼭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울증 같은 것이 흔히 많이 동반이 있기 때문에 이 카다시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도 감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초록이 치매 원인 중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전두축두엽 치매는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라든지 언어 같은 것이 이제 주로 많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고, 주로 50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치매 같은 경우에 전두축두 치매를 많이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지 않은 코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두축두엽 치매가 이제 대개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세 가지의 A형입니다. 그래서 행동 변이형이다. 이거는 전두엽의 우리가 이제 앞쪽 부분에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의미 치매 같은 경우에 주로
우리가 이 측두엽의 끝단 부분에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유창성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페리실비안 에어리어라 그래서 좌측에 언어 중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유창성 실어증이라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죠. 제가 이제 뭘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의미 침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름 대기가 잘 안 돼요. 다른 손상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필, 뭐 핸드폰, 이게 의미는 이해가 다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름 대기 같은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꼭 MRI라든지 페트,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을 자세를 보는 페트가 있어요. 그런 페트 같은 거를 찍어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코올성 치매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이 초록이 치매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치매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최근에는 주목을 받지 이제 예전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한 치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50대나 무렵에 이제 초록이 치매에 발생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원인이 이 알코올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프랑스에서 나온 연구예요. 근데 이게 그 밝혀져 가지고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이 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죠. 적정 알코올을 먹게 되면은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또 학설이 알코올을 드시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치매가 좋지가 않다는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코올은 될 수 있을 정도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이제 장기간 음주로 인한 뇌위축은 뭐 50대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영상 송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뇌위축 양상뿐만 아니라 뭐 다른 우리가 기억에 관련되고 있는 해마라든지 뭐 또 집중력에 관계되는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뇌의 전반적인 손상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루이소체 치매 같은 경우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 시뉴클레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루이체 치매에 또 섹션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성 물질이나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병력을 잘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있거나 의식 장애가 변화하거나 과민 증상이 동반되거나 또는 비타민 B12나 갑상선저하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가역적인 치매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압 수도증 같은 경우에는 뇌척수의 생선, 순환, 흡수 과정의 문제여서,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뇌척수액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경우 때문에 뇌의 실이 넓어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60대, 70대 노인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뭐 발걸음이 좀 이상해, 보행 장애가 조금 생기게 되고 대소변이 인지장애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증상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 치료는 뇌실에 물을, 그러니까 뇌척수액을 빼는 치료가 이제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근본 치료인데 이것이 이제 또 치료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다음 시간에 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이 치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무조건 이것은 치료가 되는 치매의 원인을 감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정상압 뇌수두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가 뒤따르는 근본 원인을 교정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인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근본 원인에 대한 예를 퇴행성 뇌질에 대한 근본 치료는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단백질, 뭐 TDP-43 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니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대증적인 요법이 되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라는 것이 이제 있고 뭐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등에 이제 속하는 치매들은 이제 치료하는 것이 되겠고 인지 저하 속도 완화 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개선 이런 것들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령자 치매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4년 우리가 이제 이득을 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특히나 초록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더 짧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진단도 좀 늦어지는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이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것에 한몫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전두축두 치매 중에서 행동 변이형 같은 것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항우울제 종류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억제나 상동증적인 행동,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조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하는 데 있어서 대증적인 것으로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행동을 보일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항정신병 약제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기분 조절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항정신병 약제를 쓸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FDA 미국 FDA에서 블랙박스 워닝이라 그래서 이제 항정신병 약제를 쓰게 되면은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정신병 약제를 쓸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증상을 조절하는 데에서만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비약물 치료의 요법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드린 것 같은 경우는 대개 행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초록이 치매 중에서도 이제 인지 장애를 보이는 경우 또는 언어 장애를 보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약물 치료라든지 특히 언어 치료 같은 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 이런 경우에 이제 말이 좀 느리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셨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본인한테 말을 빨리 적절한 속도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항상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그래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환자가 이제 행동 문제를 보일 때 있어서도 약을 쓰기 전에 이분의 어떤 행동 문제가 왜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서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변비는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신체적인 문제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평가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도의 우울 증상이라든지 배회라든지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비약물적인 치료를 항상 먼저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대인관계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수면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래요. 수면 문제도 적절한 수면 위생을 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잠을 주무시지는 않는지 또 조도가 지나치게 높지는 않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살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 그 이외에 또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아로마 치료나
음악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초록의 치매의 이제 보호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내 자식이 아프다, 예, 또는 내 배우자가 아픈데 젊은 나이부터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히나 이 보호자들에 대한 부양 부담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에 나오는 것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잘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질환에 대해서 무엇보다 경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알려주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제도적인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장기 요양보험에 있어서도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중에 무슨 후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드리거나 법적인 그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오늘 꼭 알아두셔야 될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의 치매라는 것은 정의가 이제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고,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지만 다른 치매들도 있다. 그래서 전두축두지엽 치매가 노년기에서는 적게 발생하고 있지만 초록의 치매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초록의 치매의 가역적인 원인과 비가역적인 것, 대체적으로 퇴행성, 예를 들면 전두축두라든지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은 비가역적인 원인이 되고, 가역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상압 뇌수두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원인 질환에 부합하는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또는 가역적인 것이 있었으면 원인 교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 약물 치료를 하시기 전에 꼭 비약물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